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조용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던 시절 사람 하나의 행방이 사라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라짐이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당시 저는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고 지방 도시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다고 믿고 살던 어느 날 제 주변에서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은 제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결국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정호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눈 마주치면 느껴지는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도 일터에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게 된 겁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두 가지 말만 조용히 떠돌아다닙니다. 어딘가 배치됐대. 조사받는 모양이야. 우리끼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죠. 저 말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뜻에 가깝다는 걸요. 정호가 사라진 그날도 동네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장마당 어귀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흥정을 하고 소녀들은 빨간 스카프를 메고 학교로 향했죠. 그런데 정호의 작은 집 앞만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구겨진 신문지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우려 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괜히 그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던 창문이 그날따라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정호가 며칠 전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다 보면 알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되는 날이 오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어떤 예고였고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에도 미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사라짐이 모두의 침묵을 부른다는 걸 그때 처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이었고 누구도 그 침묵을 깨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며칠 뒤 공장에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색 인민복을 입고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그들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부서 사람들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 하나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누구든 조심스럽게 말하고 또 말 끝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처음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삼키는지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조용히 제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정호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밤마다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찔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사람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기억하는 건 위험한 일이고 그 사람을 입에 올리는 건 더 위험한 일이니 모두는 기억을 지우려 했고 저도 그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더군요. 어느 날 공장 휴게실의 오래된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정호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정호는 우연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혼자 알았던 어떤 사실, 그가 지나가듯 남겼던 그 한마디, 알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되는 날이 오더라.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직접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제 주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정호를 데려갔고 왜 그는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나는 안전한지. 그 질문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먼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햄님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날 정호가 조용히 사라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호가 사라지고 한 달쯤 지나자 동네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밤새 흥정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달려가며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저에게는 어떤 작은 균열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를 거리감처럼 만들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호가 사라지기 전 저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어진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기 전 남기는 기척이라는 게 있다는 걸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정호는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과 체념이 섞여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저 친구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정호는 이미 그 순간에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알아버리고 싶지 않은, 알아서는 안 되는 현실을 그가 먼저 마주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정호가 사라지고 저는 괜히 주변을 더 예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도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귓가에 더 크게 닿았습니다. 군인들의 발걸음, 멀리서 들리는 휘파람, 가끔 공장 뒤편에서 들려오는 중장비 소리조차 묘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공장 책임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별다른 내용도 없이 서로 말을 아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아무도 정호에 대해 묻지 말라는 침묵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은 모두에게 명확히 전달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을 걸 때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최소로 낮추며 끊어 말했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듯했고 저도 모르게 저 자신조차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늦은 오후 저는 공장 창고 옆 벽에 붙여진 작은 쪽지를 보게 됐습니다. 종이는 이미 바람에 날려 구겨져 있었고 글씨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읽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내라. 그 한 줄이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었고 누구에게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직접 던지는 경고 같았습니다. 혹은 정호에게 던졌던 경고가 제게까지 닿은 것인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어둠은 늘 짙었지만 그날따라 더욱 짓누르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 굉음이 번갈아 들려왔고 그 소리들이 제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고 있을 때 문득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널 더 오래 살린다. 그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조심해라고 하는 흔한 말 정도였죠. 그러나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뼈아프도록 진실인지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게 정호의 부재를 통해 제게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주민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배급 문제나 위생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혹시 누가 끌려갈까 하는 불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반장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와 이것저것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누구도 정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며 이상하리만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하고 냉혹한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게 된 것이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디를 바라보는지, 목소리가 떨리는지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변화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늘 무표정하게 서 있던 경비원이 누군가를 유독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누군가 제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정호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며 그 불길한 그림자는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점점 제 삶의 중심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사라지고 몇 달이 흘렀지만 그 빈자리는 이상하리만큼 제 일상 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따라오는 기척처럼 그의 실종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고 결국 제 삶을 바꿔놓을 사건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예민해지면 모든 게 위협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공장 건물 한쪽에 놓인 오래된 철문 앞에서 회색 인민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가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분명 보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순간적으로 빨라졌고 그날따라 바람도 평소보다 더 차갑게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책장에서 먼지가 쌓인 공책을 꺼내어 오랜만에 몇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일기나 기록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마음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군요.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어떤 시작일까? 그 한 줄을 적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공장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다른 공장으로 배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집은 며칠 동안 텅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척 눈을 피하며 지나쳤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치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게 또 다른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하나 사람들을 골라서 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돌아오면 괜히 문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면 혹시 누가 밖에서 소리를 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잠을 청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잠결에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밤새 뒤척이다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조용한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눈을 크게 뜨는 순간 그 그림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골목 끝으로 걸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발걸음으로 저를 확인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정호의 가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사 갔다는 말만 남겼지만 북한에서 이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흔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호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까지 사라진 사실은 제 마음의 불안을 더욱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집 앞에 작은 흔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하얀 종이 한 장. 종이에는 손으로 급히 쓴 듯한 글씨가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제 집 앞까지 와서 직접 메시지를 남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신호였습니다.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이해도 아닌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듯한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정호가 말했던 그 한마디 알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되는 날이 오더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살아오던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밤하늘의 찬 기운처럼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마치 오래된 쇠사슬처럼 제 가슴에 걸렸고 그날 이후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 제가 끝내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그 단어는 무겁고 위험했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길 외에는 제 삶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앞에 놓여있던 그 한 장의 종이, 그 종이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한 가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두려움과 함께 움직였고 그 두려움은 어느 순간 제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면 언젠가는 나도 정호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 생각이 밤마다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호가 사라졌던 방식은 너무 조용했고 그의 흔적은 너무 쉽게 지워졌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저는 어떤 예고도 어떤 보호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첫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단어를 떠올리는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일상 속에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거나 평소 가지 않던 골목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기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뒤편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다간 저 역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작은 배낭 하나만을 챙겨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낭에는 변변한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가 오래전에 주신 낡은 수첩 그리고 단단히 말아넣은 약간의 식량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낭 속에는 저의 미래, 저의 생명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불빛도 켜지 않았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만이 제 곁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아무것도 없는 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벽 너머로 들려오는 트럭의 갱음, 멀리서 울리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휘파람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제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 북한을 빠져나갈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두려움보다 더 강했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탈출의 첫걸음은 마치 낯선 세계로 들어서는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좁은 골목길을 조용히 지나갈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서두르지도 못하고 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마을과 공장을 등지고 낯선 산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늘한 공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작은 돌멩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의 울음 같은 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저는 어두운 물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가르는 경계였고 그 경계를 넘는 일은 마치 제 인생을 뜯어고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끈을 더욱 단단히 묶고 물가에 발끝을 내딛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저는 묘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강했고 수온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정호의 얼굴,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그리고 제 집 앞에 놓여있던 그 하얀 종이가 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물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이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 자신과 세상만이 존재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수없이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제 발이 마른 땅을 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은 지쳐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울음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새로운 삶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이유도 그날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침묵과 메시지는 오늘도 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